네,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이재명 대표 구치소 밖으로 나왔는데요. 현장 영상 바로 보시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취재진과 지지자, 또 당 관계자 등에 둘러싸여 나오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제 이 대표가 취재진의 앞에 섰습니다.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수사 어떻게 임하실 계획이십니까? 이 늦은 시간에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아직 잠 못 이루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 먼저 감사드립니다.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치란 언제나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야, 정부, 여당 모두 잊지 말고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레면 즐거워해 마땅한 추석이지만 우리 국민들의 삶은, 우리의 경제, 민생의 현황은 참으로 어렵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 나라 미래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정부 여당에도 우리 정치권 모두에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사에 어떻게 임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이재명 대표의 발언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네,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증명해준 사법부에 감사하다는 말을 했고요. 또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챙겨야 한다는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경종을 울렸다며 사필 규정이라며 반겼습니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원이 이 대표 극렬 지지층인 개딸에 휘둘리고 굴복한 결과라면서 검찰의 영장 재청구를 촉구했는데요. 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에 대한 여야 반응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우선 사상 초유의 당대표 구속 상황을 피한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 사필 규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조금 전 논평을 내고 법원이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을 향해 폭정을 멈추고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하면서 그간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고리로 민주당의 방탄 딱지를 붙여온
국민의힘 역시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상 같아야 할 법원이 이 대표 극렬 지지층인 개딸에 휘둘리고 굴복한 결과라고 반발했습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지연작전으로 검찰 조사를 방해하고 단식으로 동정 여론을 조성하는 방식 등으로 법치를 농락했는데도 구속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이 이제 면죄부라도 받은 양 행세하는 것이 우려된다며 검찰이 하루빨리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영장 기각을 둘러싼 정치권 반응이 엇갈리는 가운데 거센 후폭풍도 예상됩니다. 민주당에선 이번 영장 기각을 계기로 여권을 향한 역공에 힘을 실으면서 그간 흔들려왔던 이 대표 체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휘형계의 비판은 잠시 수그러들면서 체포동의안 가결파를 해당 행위로 징계해야 한다는 친명계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만큼 이 대표 심중에도 이목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영장 기각이 이 대표 혐의에 대한 최종적인 무죄 판단은 아니라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법 리스크를 계속해서 주된 공세 지점으로 삼으면서 제1야당의 역공에 맞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7시간 넘게 초조한 마음으로 대기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새벽비를 뚫고 지지자 환호를 받으며 구치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대표는 재판부가 인권의 최후 보루란 사실을 증명해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중앙지법 유창훈 부장판사는 영장심사 16시간여 만에 검찰이 청구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900자에 육박한 영장 기각 사유에서 유 판사는 이 대표의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백현동 사업에서 배제되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직접 증거는 부족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도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 등 현재까지 자료로는 이 대표 공모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다만 검사 사칭 사건 위증 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봤습니다.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거라던 증거 인멸 염려 부분에서도 검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북 송금 의혹에서 이 대표 측이 이전 부지사 진술 번복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은 있다면서도 이 대표가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할 자료는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백현동 의혹과 위증 교사 혐의의 경우 이미 확보된 증거 자료에 비춰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대표가 현직 정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 대상인 점도 고려됐습니다. 결국 이 대표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불구속 수사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결론이었습니다. 검찰은 2차례 구속영장 청구 끝에 법원 판단을 받아볼 기회를 얻었지만 이 대표 신병 확보에 실패해 체면을 구겼습니다. 2년 동안 이어진 수사로 줄곧 사법 리스크에 시달려온 이 대표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극적으로 기사회생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네, 이처럼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을 피했습니다. 이 대표로선 기사회생이고 검찰 입장에선 이 대표의 일격을 맞은 셈이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혁진 변호사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영장 심사가 시작된 지 16시간여 만인 오늘 새벽에 이제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부터 살펴보면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가장 큰 이유가 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은 영장에 기초가 되는 혐의가 3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혐의마다 사실은 좀 각각 살펴봐야 되는 게 첫 번째로 위증교사와 백현동, 그다음에 쌍방울 대북송금 이렇게 3가지가 있었는데 그런데 혐의가 소명이 된 것처럼 법원이 판단한 것은
위증교사와 백현동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쌍방울 대북송금은 아예 혐의 자체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가 확실하다라고 본 것은 위증교사인 것 같고, 백현동과 쌍방울에 대해서는 증거 자체가 의심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데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그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지만 증거 자체가 명확하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건 제가 봤을 때도 뭐 그 논리가 일관성 있는 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소명 자체가 부족하니까 뭐 증거에 대해서 볼 것도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영장이 기각되어야 된다. 이런 판단이니까 어찌됐든 결론이 어찌됐든지 간에 논리적인 일관성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백현동 부분은 조금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백현동 관련해서 혐의에 대해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판사 본인이 이야기를 했으면서도 직접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영장 발부를 못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간접 증거나 이런 증거들은 인정이 된다라는 식으로 읽힐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증거 인멸의 염려는 오히려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라고 하면 뭐 그 위증교사나 쌍방울에 대해서는 몰라도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이런 비판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말씀해준 혐의들에 대해서 뭐 입증 정도가 문제 삼아졌다면 앞으로 그럼 재판에서 검찰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부담이 많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그 검찰의 계획은 영장이 발부가 된 다음에 한 20일 정도 구속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수사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구속 기소를 할 것으로 예측이 됐고 그럴 계획이었을 텐데 일단 그 계획 자체가 무산이 된 거고, 게다가 지금 뭐가 있냐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 사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장동 성남FC 재판도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있는데, 그 재판이 지난번 단식으로 인해서 한 달 이상씩 늦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속된 상태에서 이러한 대장동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공소 유지도 더 열심히 잘 할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했을 텐데, 그 기대마저 무산이 된 오늘 그 영장 기각 결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말씀해 주신 그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먼저 이제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변호사님께서 약간 말이 안 된다라는 의견을 좀 내주셨는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대표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건가요? 업무상 배임 혐의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종상향 4단계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무려 4단계의 종상향이 있었고,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는 공영 개발이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성남도계공이 배제가 됐거든요. 그다음 세 번째로 이 아파트는 임대주택 100%로 지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처음에 결재가 나왔는데 임대주택 100%가 10%로 대폭 축소가 됐어요. 이러한 그 가운데에서 김인섭 씨와 정바울 씨가 무려 1,000억이 넘는 그러한 이익을 받고 부당한 이익을 받다라고 검찰은 판단을 했고, 성남도계공이 배제됨으로 인해서 최소한 성남시는 200억 이상의 손해를 봤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상 배임죄다, 이런 혐의였습니다. 네. 일단 이 대표 관여가 있었다는 의심은 드는데 직접적인 증거는 자체가 부족하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잖아요. 뭐 이 부분에서 범죄 소명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글쎄, 소명이 부족했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증거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판의 여지가 상당히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검찰은 이런 부분들을 예상을 했는지 아니면 좀 걱정을 했는지 처음부터 김인섭 씨와 이재명 대표와 사이에 아주 오래된 기간 동안의 그런 관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성남도계공이 배제된 그러한 그 상황들, 그다음에 심지어 성남시의 담당 과장이 성남도계공이 배제가 되니까 결재를 거부했거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서 결국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그 이재명 대표가 관여가 한 것이 맞다. 게다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똑같은 사안인데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이거는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알았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를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았지만 법원에서는 인정되지가 않았는데, 조금 약간 법리적으로 이상한 부분이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크게 좀 반발을 했는데, 그 백현동 개발 비리에 관여했다고 의심하면서도 혐의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한 판단은
매우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판단에 그런 변호사님도 좀 동의를 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염려가 더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결정은 이제 담당 판사가 그 유창훈 부장이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견이 그 결정적인 것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리고 공모 여부, 관여 정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고 검찰이 주장한 혐의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는데 마지막 보면 위증교사 혐의가 또 있잖아요. 네네. 여기서 혐의가 소명된다고 보긴 봤거든요. 이건 또 어떤 내용이었죠? 위증교사는 뭐냐면요. 지난번 경기도지사 선거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재명 대표가 옛날에 그 변호사 할 때 검사를 사칭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경기도지사 선거에 있어서 내가 검사 사칭한 게 아니고 그건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이라고 해서 공직선거법 재판이 있었는데 그때 2019년 2월에 그 당시 옛날 그 성남시장 김병량 시장의 비서가 나와가지고 수행비서가 나와서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 KBS PD 고소를 취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런 진술을 했어요. 이런 진술이 잘 받아들여져서 그 다른 부분들은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었던 건데 그런데 그때 그 비서가 지금 나와가지고 그때 자기가 한 것은 다 거짓말이었고 그렇게 위증을 교사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였고 그다음 그 증거로 본인이 이재명 대표하고 나누었던 전화 통화를 녹취한 게 있었거든요. 그 녹취록을 제공을 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증거나 혐의나 거의 빼박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은 듭니다. 예. 자, 또 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좀 법원에서 판단을 했는데 그 검찰이 주장한 이 대표의 혐의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금 봐야 되는 건가요? 대북 그렇죠. 송금 사건은? 그래서 쌍방울이 800만 불 북한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500만 불은 스마트팜이고 그다음 300만 불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초청 비용인데 쌍방울이 800만 불을 북한에 보낸 건 이제 팩트로 인정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제3자 뇌물죄다라고 해서 검찰이 그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데 법원에서는 그 유창훈 부장은 어떻게 봤냐면 다른 걸 다 떠나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에 굉장히 무게를 뒀는데 이화영 부지사에게 어떤 진술을 하도록 외부에서 부적절하게 개입을 한 것이 의심은 된다라고 유창훈 부장도 인정을 했어요. 하지만 이재명 대표 본인이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그 이화영 부지사의 그 진술이 임의성이 있는 것인데 결국 그런데 저는 이 부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진술이 임의성이 있다라고 해도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반대되는 진술이 2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진술이 임의성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유창훈 부장이 밝히지 않고 그 부분은 본안 재판 가서 담당 재판부가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든지 간에 이제 쌍방울의 제3자 뇌물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죄는 본인이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또 이제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보면 이 대표 주변 인물의 부적절한 개입이 의심이 되지만 이 대표가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네네. 이 배경은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하면 될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법정까지 나와서 뭐 이런저런 소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또 뭐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김영태 변호사가 와가지고 그 법정에서 재판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검찰의 외유와 협박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자리에서 맞습니다. 저 검찰에서 나한테 뭐 이러이러하게 했습니다라고 김영태 변호사의 말을 인정을 했으면 뭐 그런가 보다 했을 텐데 그때 또 이화영 부지사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김영태 변호사의 이야기를 금시초문이라는 식으로 또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누군가 제3자에 의한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법원도 의심은 되는데 그것이 과연 이재명 대표가 직접 뭐 이화영 부지사의 그 부인이나 아니면 변호사나 아니면 제3자를 통해서 직접 지시한 것인지 여부는 그건 밝혀지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법원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그 법원의 영장 기각 판단에 이 대표의 단식도 좀 영향을 줬을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의 단식과 유창훈 부장이 이번에 결정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인다. 그 생각이 드는 것이
뭐 단식했다고 해서 판사들이 그런 부분들을 그거는 법적인 외적인 일이니까 그냥 법대로만 판단한다. 이게 그 견지인 것 같고 또 판사는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재판을 받겠다고 이재명 대표가 계속 얘기를 해왔었잖아요. 네네. 야당 대표를 굳이 구속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또 판단을 한 건가요? 어떤가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맨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피의자 이재명 대표는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다. 왜냐하면 야당 대표이니까. 그다음 두 가지를 들었는데 하나는 대장동 제3자 그 대장동과 성남 FC 관련한 그 피고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1당 야당의 대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네. 결론적으로는 뭐냐면은 결국 수사라고 하는 것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피고인이나 피의자한테는 방어권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검찰이 지금까지 소명한 것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그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본인이 생각하기에 유창훈 부장이 생각하기에는 피의자 방어권이 우선이다 이렇게 판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기각 결정으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해왔다 이런 비판이 더 커질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네네. 이 검찰 수사의 당위성의 측면에서는 좀 어떻게 좀 보시나요? 무리한 수사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너무 그 혐의 같은 것들이 있었으니까 당장 뭐 이화영 부지사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뭐 김인섭 씨나 여러 사람들 구속되어 있으니까 사건 관련자들이 다 구속되어 있고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만 수사의 대상에서 빼기도 그럴 거고 그다음 다른 사람들 다 구속되어 있는데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한 것도 부족한 거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1당의 대표를 그 구속영장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를 담당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했다. 그 부분은 다른 걸 다 떠나서 검찰이 결과적으로는 무능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앞으로 검찰은 뭐 어떻게 좀 진행을 해 나가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첫 번째는 지난번 윤관석 의원 케이스 있지 않았습니까? 윤관석 의원이 그 영장 거기에서는 이제 통과가 안 됐지만 그 회기가 끝난 다음에 영장을 다시 청구해서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다시 영장을 청구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은 영장 재청구하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불구속으로 기소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영장을 보강해서 수사를 보강해서 지금 판사가 이러한 부분들이 미진하기 때문에 영장 발부를 못하겠다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숙제를 다 마친 다음에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은 다시 또 그 불체포 동의, 체포 동의안을 또 거치든지 아니면 회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또 정기국회잖아요. 그다음 정기국회 끝난 다음에 내년 초에 다시 또 임시회 열리고 그러면은 하세월 기다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은 조금 이 부분들을 보완해가지고 뭐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나 추석 지난 다음에 그 불구속으로 기소할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인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기소는 거의 100% 할 겁니다. 그 지금 그 혐의 말고도 다른 사건들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 가지 사건들인데 그럼 이런 사건들에 대한 추가 수사에도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요? 어떻게 추가 보세요? 수사에도 차질이 생기겠죠. 가장 대표적으로 차질이 생기는 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대장동 성남 FC 재판이 9월 15일부터 시작이 되기로 되어 있었어요. 지금까지 계속 공판 준비 기일이었고 첫 번째 공판이 9월 15일이었는데 그때 이재명 대표가 단식 중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열리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10월 그다음에 그 재판이 10월 6일부터 다시 열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재판이 일주일에 2번씩 대장동 재판은 일주일에 2번씩 열릴 거고 공직선거법 재판도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데 공직선거법 재판은 2주일에 1번씩 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재명 대표는 또 재판에 출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을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쌍방울 백현동 그다음에 위증교사 이 재판도 제가 봤을 때는 일주일에 한 2번씩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아주 제일 큰 파도는 넘었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사법 리스크 관련해 가지고는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럼 만약에 이 다른 사건 의혹들에서 새로운 단서를 검찰이 확보를 하게 된다면 좀 수사를 할 수 있는 동력이나 명분이 생길 수 있는 건가요? 지금 가장 큰 게 그 정자동 호텔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아무래도 검찰 입장에서는 더 조심스러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쪽에서는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럼 조심스럽다는 건 이번 영장 기각 때문인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또 계속 그 난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야, 그럼 앞으로 검찰의 수사 방향 어디에 좀 초점이 맞춰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세요? 일단은 지금 백현동과 쌍방울 관련해서는 특히 쌍방울 관련해서는 혐의 자체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 본인이 잘 그 이해가 안 된다. 다른 데도 아니고 그 재판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쌍방울 쪽 관련해서 수사가 더 보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김성태 회장이 쪼개기 후원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정치자금법 위반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사자의 그러한 진술이 있으니까 수사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반면에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냐면 지금까지는 계속 검찰 독재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독재라고 하면 옛날 군부 독재처럼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야 독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했던 검찰이 부장판사 한 명에 의해서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 독재 이런 말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그 단식을 마치면서 그 이번에 내가 영장 실질 심사에 당당하게 임하겠다라고 이야기했으면 훨씬 더 목소리가 커질 수 있었을 텐데 결국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체포동의안 부결시켜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재명 대표한테는 아쉬움과 함께 부담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서 정혁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